안녕하세요. 화학 얘기. 지난 시간에 너무 힘들었죠. 원자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데도 참 내용이 방대했습니다. 오늘은 원자들이 모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은 이 물질들이 반응하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결합하고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반응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것도 좀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들은 비활성 기체 18쪽 원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이온이 되거나 혹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온들은 서로 전기적 인력 때문에 결합하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NaCl이다. 염화나트륨이다. 염화나트륨. NaCl. 음이온을 먼저 읽고 양이온을 읽는 이름을 읽고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염화 나트륨, 염소, 음이온 먼저 읽고 나트륨, 양이온 읽은 다음에 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 아니라 염화나트륨 그냥 바로 읽는 이런 규칙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서로 결합하 있어서 전기가 통하진 않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하량 갖고 있는 입자들이잖아요. 이온들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각 이온 결합 물질을 녹인 수용액끼리 섞으면 이런 서로의 양이온, 서로의 음이온들끼리 결합하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는 물질들이 생기게 돼요. 앙금이 생성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서 결합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가 쉽게 물질 상태 변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 좀만 충격을 주면은 얘네가 이온의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음이온 양이온끼리 만나서 반발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작용하겠죠. 쉽게 부서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끼리도 이제 결합하게 되는데요. 금속 원자끼리는 이 금속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서 이 전자들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 전자들이 이 양이온과 서로 인력에 결합합니다.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금속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양이온에 내놓은 바깥쪽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결합했기 때문에 쉽게 물질의 상태 쉽게 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금속 원자가 아닌 비금속 원자끼리도 서로 결합하는데요. 전자쌍을 공유합니다. 이온이 되기 위해 전자를 내놓거나 전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전자 하나씩 내놓으면서 양이온과 전자끼리 그게 아니라 비금속 원자는 서로 전자를 공유합니다. 이런 물질을 공유결합 물질이라고도 하고 이런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도 얘기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자나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잘 뛰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연이라는 물질과 탄소로 이어진 흑연과 탄소 나노 두부는 조금 예외로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 궁금하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로 존재하는 분자 결정의 경우 상태가 쉽게 변합니다. 원자들의 공유 결합이 이루어진 공유 결정의 경우에는 상태가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그 물질들이 있다는 거 한번 알아만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물질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형처럼 나타낼 수 있겠지만 모형은 너무 다 나타낼 수 없잖아요. 가장 먼저는 화학식을 통해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잠깐 쓰긴 했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원소 기호로 이용해서 나타낸 거예요. 먼저 예를 들어서 H2O라고 할까요? 물, 가장 만만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수소가 있겠고 산소가 있네요. 원소 기호로 나타나요. 원자의 수는 원소기 오른쪽 아래 수소 2개와 산소 1개로 결합해 있어요 라고 표시하고 1이면 생략한답니다. 만약에 아까 NaCl도 있었죠. 이온을 표시할 때는 원소기 오른쪽 위에 이온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와 그리고 얻거나 잃은 전자수를 함께 나타내래요. 얘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역시 1이면 생략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얘는 양이온이니까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라는 뜻인데 몇 개 잃은 거예요? 한 개 잃은 거죠. 숫자 1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물 분자가 몇 개 있다 라고 하면 이 앞에 이 수를 쓰는데요. 역시 1이면 생략합니다. 물질의 구조는 원소 기호와 점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루이스 점자점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원소기호 4방향 중 한 방향에 최대 2개씩. 왜 2개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2개씩 표현합니다. 분자의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유 전자쌍과 결합을 이루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고 이 비공유 전자쌍을 생략한 이런 구조만 나타내는 거를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하며 이때 비공유 전자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점점점점을 여기 공유 전자쌍은 선으로 나타내고 비공유 전자쌍은 점점점점이지만 생략도 했죠. 이온의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삼중결합이네요. 3개씩 공유결합한 것 같습니다. 이온의 경우에는 양이온은 점 표시를 하지 않고요. 왜냐 이온을 다 바깥에 있는 전자들을 다 뺏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전자 껍질은 채워져 있으니까 음이온은 바깥쪽 전자와 어두운 전자를 같이 점으로 표시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전자쌍들은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전기적 힘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 간 가장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 이 두 사이 간 그리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제일 작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베릴륨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양쪽에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지만 얘는 지금 공유 전자쌍 2개밖에 없잖아요. 얘네가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해요. 직선이 되겠죠. 3개네요. 삼각형. 4개네요. 삼연체. 가장 멀리 있으려고 하니까 입체 구조를 띱니다.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네요. 하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건데 이 공유 전자쌍 간보다도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간에 밀어내려는 힘이 더 세니까 이 각도가 좀 더 따로 그릴게요.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러면 요 사이 요 각도 여기 이 사이의 간격 이 사이 간격 이 사이 간격이 좀 더 줄어들겠죠. 얘가 좀 더 많이 밀어낼 테니까 2개네요. 얘도 비공유 전자쌍이면 얘네가 더 밀어낼 테니까 이 사이 간격이 좀 더 줄어들면서 이 각도까지도 우리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삼각 쌍뿔형. 아까 여기 H2에서 얘네도 많이 밀어냈지만 얘네가 더 많이 밀어내겠죠. 비공유 전자쌍끼리가 더 많이 밀어내니까 여기 사이 간격이 가운데 산소가 있고 이 사이 간격이 더 많이 멀어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 간격 그리고 이 공유 전자쌍 간의 간격이 제일 좁아지겠죠. 팔면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자쌍이 서로 멀어질 거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더 서로 멀어지려고 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구조 때문에 물질마다 각각 성질들이 다르는데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 2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인 것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순물질 상태 변화부터 얘기해 볼게요. 상태 변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가지 기체, 액체, 고체라고 하는 3가지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앞서 본 것처럼 기체는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입자들이 매우 자유로워요. 그렇다 보니까 부피가 일정하지 않고 이런 얘기 했었죠. 고체는 부피와 모양이 일정하잖아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입자들과 매우 가깝고 움직임이 둔해요. 액체는 이 사이고. 얼마큼 둔하냐 얼마나 활발한지는 같은 상태더라도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불순한 입자가 한 변의 길이가 x인 상자 안에 한 면과 충돌했다고 얘기해 볼게요. 이때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값으로 나타나겠는데요. 또 엄도 궁금한 친구들은 저번에 양자역학에서처럼 원자의 구조처럼 약간 물리를 좀 더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V만큼 빠르게 가다가 반대쪽으로 V 방향성까지 고렸을 땐 그 차이는 EMV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운동량의 차이는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그리고 이 힘이라는 것은 압력. 여기서의 P는 운동량. 여기서 P는 운동량.
여기서 P는 압력을 얘기합니다. 참 이 폰트가 귀엽고 좋은데 좀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A는 넓이. 넓이는 X제곱이 되겠죠. 한 면의 그게 X니까. T 걸린 시간. X라고 하는 그 거리를 한 번, 두 번이니까 EX라고 하는 거리를 V라고 하는 속력을 갔어요. 시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면적 곱하기 거리, 길이니까 부피랑 관련이 있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부피, 압력에 대한 얘기는 온도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맨 첫날 했던 얘기. 기체의 부피와 같은 압력일 때 기체의 부피는 또 온도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온도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이 MV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 운동 에너지,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나타낼 수 있는데 이 MV 그리고 부피에 대한 양 서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V는 속력, 여기서의 V도 속력, 근데 여기서의 V는 부피. 그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자들이 스스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태 변화 중에서도 그냥 상태 변화가 아니고 그냥 입자들이 그냥 스스로 퍼져나가기도 해요. 확산. 그리고 모든 입자들이 다 같은 온도는 아닙니다. 만약 100도씨 물이라고 하면은 모든 물 분자들이 다 100도인 건 아니에요. 약간 그 분포가 서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액체 입체 표면에서 기체로 그냥 그렇게 변할 때가 아닌데도 변하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증발이라고 얘기하고요. 증발은 끓음과는 달라요. 액체가 끓어서 기체가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액체 분자들도 에너지를 얻어서 되는 거고요. 증발일 때는 액체 표면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물질 상태가 변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어서 규칙적인 입자들이 더 활발해지거나 혹은 활발했던 입자들이 가까워서 규칙적으로 변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 고체, 액체, 기체, 입자 배열이 서로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까 한 상태에서 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 입자 배열이 더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부터 볼게요. 고체가 녹아 액체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융해라고 얘기해요. 이때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사용돼서 모두 액체가 될 때까지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녹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녹는 점에서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둘 다 있네요. 모두 액체가 될 때까지 녹는 거예요. 끓거나 증발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되어 기화라고 얘기합니다. 끓기 시작하면 역시 액체와 기체 모두 다 기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승화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들은 모두 입자 배열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인 상태에서 불규칙하게 운동이 둔했던 상태에서 활발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일반적으로 부피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됩니다. 액화라고 얘기합니다. 액체가 얼어서 고체가 됩니다. 응고라고 얘기하고요. 모두 고체가 될 때까지 역시 온도가 유지됩니다. 이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얘기하고 보통은 고체와 액체가 있는 둘 다 있는 상태 모두 고체될 때까지 그 온도 녹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 같죠? 녹는 점과 같은 물질이라면 어는 점이 같습니다.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기도 해요.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태 변화들은 입자들이 활발하거나 입자들이 불규칙한 상태에서 더 규칙적으로 혹은 더 둔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부피가 감소합니다. 다만 물은 어는데 얼면서 규칙적으로 바뀌면서 입자 배열이 오히려 부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 응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입자의 종류, 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배열만 달라질 겁니다. 성질도 변하지 않고요. 성질과 질량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한 물질의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양이 달라진다면 그 녹는 점에 걸치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프텔란과 파라 다이클로로벤젠 여기 보시면
끓는 점인 거겠죠? 네, 끓는 점이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죠. 상태 변화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어느 정도 녹는 점도 압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산에서 압력이 낮은 곳에서 뭐 물을 끓는다면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갑자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압력이 낮아지면은 그렇죠. 낮아지면은 같은 온도더라도 더 빨리 기체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 혼합물이라면 끓는 점, 어느 점, 여기 보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벤젠이 같이 있는 구간은 온도가 유지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 변하는 정도는 혼합물의 농도,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클로벤젠이 지금 예시니까 이 두 가지 얼마큼 섞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액체 상태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해요. 더 빨리, 더 낮은 온도에서 끓는 물질부터 분리되게 됩니다. 같은 액체더라도 어떤 물질은 뜨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가라앉게 됩니다. 이는 물질의 밀도와 관련이 있어요.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으로서 당의 부피량 질량을 뜻합니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게 되고 큰 물질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보통 액체는 고체화되면서 부피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밀도가 커지는데 물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한겨울에 호수가 얼 때 이 밑바닥부터 어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서 얼으면 가라앉아서 밑바닥부터 어는 게 아니라 물 위에 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이긴 한데 물 위에 얼음이 떠 있다 보니까 그 밑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덜 냉각되어서 또 생명체가 또 살아갔기도 합니다. 그 밑에는 아직 물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순물질은 밀도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은 얼마큼 섞여있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만 섞여 있다면 두 물질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중간인 액체 물질을 이용해서 옆에처럼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은 역시 밀도 차를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거 식용유만 쭉 빼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분별 깔때기로 이용한다거나 해서 분리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의 성질, 특성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물질이 녹는 정도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한 물질이 다른 물질 녹아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녹는 거지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융해. 그리고 여기는 용해입니다. 이때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 그리고 녹아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일정한 온도에서 용매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합니다. 온도에 따라 이 용해도는 달라집니다.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녹죠. 어떤 온도에서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만큼의 최대에 녹아있는 용액, 우리가 이거를 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있는 용액을 불포화용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게 있죠? 우리 친구들 막 땀 흘려서 막 온도가 높을 때는 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액체를 그러니까 뭐가 녹아있는 물질을 냉각한다면은 얘네가 온도 높을 때는 막 잘 녹아있다가 온도가 딱 낮아지면은 이 온도에서 그 낮아진 온도에서는 녹을 수 없을 만큼 포화용액 상태가 넘쳐서 오히려 석출되기도 합니다. 온도와 용매가 같다면 용해도는 일정하며 물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있는 고체 물질은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 온도를 낮추거나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가지고 이 입자들이 더 녹지 못하게 만들어서 얻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 액체, 용액을 끓여서 재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얼마큼 녹아있는지를, 얼마나 녹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녹아있는지를 온도, 압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혼합물을 잃은 성분물질은 이 용매에 따라 또 이동한 속도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물질들은 같은 용매더라도
그 용매 안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져요. 이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해요. 같은 혼합물이더라도 얘네가 용매에 섞어서 녹여서 쭉 이 종일 따라 이 용매가 흡수되도록 만들어봤어요. 이 용액이 흡수되면서 이동하겠지만 그 안에서 이동한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혼합물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이걸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물질이 서로 반응하고 결합하고 그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내용도 참 많네요. 하지만 다음 시간도 내용이 좀 많다는 거.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혼합물과 다르게 진짜 이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오늘 내용에서는 이러이러한 성질들이 어떤 물질들이 있고 이런 성질들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